카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정신아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선전입니다. 네, 뭔가 이제 2명이 됐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아, 그렇죠. 제가 네. 이제 지난주에는 계속 혼자 하다가 네. 조금 심심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물 먹을 시간만 있으면 혼자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없는 거를 훨씬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물 먹을 시간을 확보를 제가 못 하겠어서 그렇죠. 막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중간에 기침도 하고 그랬는데 네. 둘이 하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식시장 중국은 좀 빠졌습니다만은 한국은 역시나 기대감 상당히 많이 반영됐죠. 네, 코스피는 0.5% 상승했고 코스닥이 1.4% 상승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나 IT 쪽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도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CXL 관련주. 그래서 요즘에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전공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 오랜만에 각방꿀 안 나오고 제가 아침에 이제 전공정이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냥 던졌지. 근데 시장이 냅다 물어버려가지고 전공정 엄청 좋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업종 우리나라가 좀 유달리 좋았어요. 이 대만, 일본, 항생상이 다 별로였는데 마이너스였거든요. 한국 증시만 오랜만에 또 상승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워낙 수출 실적이 좋아서 그거에 반영된 거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고 이제 저는 이제 1월 중순으로 가면 대만 선거가 진짜 걱정이 됩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증시가 너무 좋기만 해서 그런지 12월에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렇죠. 코스피가 한 5% 넘게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일단 1월 초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시작부터. 예. 네, 오늘 업종은 의약품이 제일 좋았습니다. 셀트리온이 15%나 급등했어요. 상한가도 같던데.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 갔어요. 예.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없어졌고요. 네. 셀트리온이랑 이제 합병이 되고 첫 거래일인데 시작부터 불을 뿜었습니다. 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3.8% 정도 네. 상승하면서 요새 바이오가 좀 굉장히 좋은 모습 그렇죠.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또 각방꿀인데 또 맞췄어. 아침에 그냥 던졌거든 미끼로. 5년 올해나 쉬었고 연말에 좋았으니 바이오도 기대가 됩니다. 했더니 근데 이제 끝이겠죠 오늘이 약팔. 근데 예전 통계도 보면 이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어떤 업종이 좋았을까 했을 때 바이오가 좀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의료 정밀 섹터에서 덴티움과 K시탁이 8%씩 상승을 했고 운수 창고 업종에서는 LCC가 강했습니다. T웨이가 오늘 12%나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그냥 그랬는데 LCC가 요즘에 좋았습니다. 네. 어쨌든 빈자리는 없어요. 저는 갔다 오는 자리 빈자리 한 자리도 못 봤어요. LCC 타셨나요? 아니면 대형항공 타셨나요? 대형사 탔습니다. 요새 이 추세는 LCC가 추세예요. 저는 밥이 중요해서. 밥이 중요해서. 밥이 중요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LCC를 타는 사람이 국제선에 한해서는 대형항공사를 타는 사람보다 더 너무 많았습니다. LCC가 20년 만에 추월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가 네 번째로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상승했고요. 해성 DS는 11%나 상승했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도 8%, 5%,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5%나 상승했습니다. 사마 콘덴서와 삼성전기도 3%대 상승하면서 기존에 좀 많이 눌려 있었던 핸드폰 이 핸드셋 관련주들도 요즘에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 너무 좀 눌려 있었잖아요. 핸드셋 또 사실 전방 시장의 성장이 안 보였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좀 힘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24년부터는 삼성전자가 아마 선수를 먼저 치겠죠. 이 온디바이스 AI라고 AI를 핸드폰에 탑재해가지고 출시를 하고 이 시장이 급격히 커질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안 좋았던 거는 철강금속이었습니다. TCC 스틸, 동국제강, 포스코 스틸리온, 사마알미늄, 포스코 홀딩스가 2에서 4%씩. 저는 2차 전지가 빠진 거네요. 네, 2차 전지 코스닥은 좋았는데. 네. 코스닥은 좋았는데 의약품 섹터가 거의 이제 캐리를 했고요. 네.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2차 전지가 오늘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마이너스 종목도 많았고요. 그리고 오늘 금리가 좀 급등했습니다. 3년물, 국고채, 10년물, 오늘 10년물이 13bp나 상승했고요. 한국 3년물은 9bp 상승했네요. 네. 미국도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한국이 좀 더 올랐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계속 떨어지는 것만 보다가 오늘 오랜만에 올랐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그 금투세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이 좀 들리고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증시 개장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거 한국 거래소에서 이제 매년 하는 행사인데 네. 이때까지 다른 대통령들은 참석을 안 했어요. 참석한 건 처음인 것 같지 않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고요. 예. 작년에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확실히 표심이 있구나 여기에. 예. 고맙네.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모습은 그건 고맙네. 기대가 되긴 진짜 합니다. 고맙네요. 네. 그리고 조금 늦었긴 하지만 이 후보 시절 때 내세웠던 공약들이 하나 둘 이제서야 조금씩 이제 발현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대주주 양도세도 얼마 전에 이제 기준이 완화가 대폭 됐고요. 10억에서 50억으로. 그 다음에 또 금투세 폐지도 공약이었는데 요것도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금투세라는 거는 이제 뭐 주식, 채권, 펀드 이런 등 금융 투자 관련된 그렇죠? 수익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뭐 연 5천만 원, 뭐 주식과 펀드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벌면 20에서 25% 양도세를 매기겠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대주주만 10억 이상 대주주만 이제 바뀌었으니까 50억 이상 대주주만 팔 때 양도세 20%대 냈는데 이제는 뭐 소액주주도 5천만 원 이상 벌면 양도세 내라. 요게 이제 금투세고요. 네. 요게 원래 23년도에 도입이 되려 했다가 그렇죠. 여야 합의로 25년도 도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대로라면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돼야 되는데 아마 요것도 폐지를 조금 추진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국회 통과 상황 아닌가요? 통과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 야당의 합의가 조금 어렵긴 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기대를 일단 해봐야죠. 저야 고맙죠. 감사한데 근데 어쨌든 뭐 그럼 하여튼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네요. 법이 그렇죠. 개정이 돼야 되는 거. 네. 네. 그 해외 주식은 이미 250만 원 이상 벌면 이 20%대 양도세 내잖아요. 네, 내죠. 거기에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좋은 게 이 대주주가 아니고선 양도세 안 내는 게 참 좋은 제도였는데 네. 이게 도입되면 참 부담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종잣돈 모으는데 많은 분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제 요게 만약에 도입되면 이제 슈퍼개미가 예전만큼은 좀 많이 탄생하기는 속도가 어렵지 않을까. 한 20% 이상 준다. 속도가. 많이 주겠죠. 속도가 준다. 뭐 되긴 되지만 속도가 한 20% 정도 준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금투세가 또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아니 가지 해외 주식처럼 그냥 연말에 한꺼번에 때리면 되는데 원천 징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렇죠. 복잡해졌어요. 네.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네. 연말에 그냥 손익 과세해주고 그러니까 납세자를 못 믿는 건데 좀 믿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원천 돈은 받고 배당은 받고 연말에 돈을 싹 빼. 없애버려. 그래도 세금을 떼려고 하니까 세금 뗄 돈이 없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믿고 하지 이거는. 네. 그렇게요. 다음부터는 아예 다시는 투자를 못하게 해버려. 그럼 만약에 세금을 안 내, 그럼 국내 주식, 국외 주식 아예 투자를 못하게 해버려. 딱 막아버려. 그거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의 방법 좀 어떨까 싶어요. 네. 아니면 뭐 요즘 또 공지를 해버리잖아요. 세금 미납하면. 그렇죠. 그렇게 뭐 공지를. 그럼 뭐 또 물론 이제 조금 행정적인 비용이 더 들기는 합니다만 딴 데서 은행 예금 뺏어가면 되잖아. 네. 네. 그래서 올해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투세 폐지고요. 네. 또 다른 논의도 좀 했습니다. 뭐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것도 걱정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걱정 없이 잘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감사한 일입니다. 네. 이것도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온 언급이라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번에 경제 관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옆에 붙었는 모양이네. 네. 네. 그리고 IS 계좌 등 국민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ISA도 이제 금투세가 이제 도입이 연기가 되면서 잠깐 그 존재감이 조금 잊혀졌었거든요. 그죠. 예, 25년도에 이제 연기가 혹시 안 되면 또 다시 또 계좌에서 또 붐 일고 또 이럴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리고 채권 사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5천만 원 이상 과세되는 거 요것보다도 사실 더 큰 문제가 채권 투자자들입니다. 채권 투자가 최근에 22년도부터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시기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네. 채권 투자자가 많이 안 하시는 분은 많이 늘었잖아요. 10억 정도 투자하면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10억 채권 갖고 있으면 5%짜리 10억 갖고 있으면 10억 이상 갖고 있으면 5% 하지만 짜리면. 여기서 조금 더 아쉬운 점은 네. 채권은 이제 5천만 원 이상 벌어야 세금 내는 게 아니고요. 네. 250만 원 이상만 벌어도 세금 냅니다. 그거 예, 일반적인 주식보다 조금 더 엄격합니다. 네, 금투세 항목에 보면은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과세를 안 해요. 근데 그 이외의 금융투자 소득은 거기에 채권이 포함되어 있죠. 그거는 250만 원만 넘으면 바로 과세가 됩니다. 예.
근데 채권 투자자들이 당황스러울 점은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많이 투자했거든요. 네, 표면금리 1%에 매매금리 5% 이런 거는 보통 이제 5% 가까운 수익이 나면서 뭐 은행보다는 훨씬 낫겠지. 그리고 그 금융투자 종합과세, 네, 종합과세자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들은 요거 참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사실 세금을 내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매매 차익도 과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금리 채권 쿠폰, 저금리 쿠폰의 채권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죠. 예, 게다가 그게 250만 원만 넘어도 바로 양도세 과세를 때려버리니까 기존 채권 투자자들은 만기가 24년 안에 만기가 도래한다면 그 채권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25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라면 금투세가 반드시 폐지되거나 연기돼야 된다. 요거를 간절히 빌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5%로 알고 투자했던 채권이 만기까지 기다렸는데 5%가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채권에 대한 분리과세가 생겼잖아요. 국채 투자할 수 있는 거. 개인별로 국채 투자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1인당 얼마더라? 1억인가 2억인가까지 분류과세가 되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자산가들한테만 좋아. 솔직히 말하면. 뭐 1억 이상 채권 투자할 사람은 세상에 자산가들 빼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분류과세 되면 너무 좋지. 그리고 뭐 돈 없는 분들이 겨우 1억 해가지고 분류과세 할 건이 있겠어요? 분류과세 하시는 분은 적어도 종합소득세 2천만 원 훨씬 넘는 분들한테가 의미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좀 자산가들한테만 좀 좋더라고. 그거는. 네. 이것도 네. 어떻게 될지 관심 가네요. 네. 네. 도입이 빨리 폐지되거나 해야 될 텐데요. 네. 나는 모르겠어. 난 중립. 나는 요게 네. 만약에 이제 도입이 되면 엄청난 이제 금융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증권사 혼란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매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원천징수로 하면 진짜 좀 골치 아픈 거는 좀 싫은 것 같아. 싫어. 인원이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거버넌스 관련된 이슈가 좀 많네요. 7월부터는 최대 주주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사전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잘 됐습니다. 예, 의무화가 됐고요. 네, 좋습니다. 28. 이건 뭐 최근에 K모 회사가 무슨 해외 무슨 직상장 ADR 직상장 한다 그러고 그 다음날 대주주 지분 100%인 자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 주식을 그냥 갖다 내다 팔았어요. 그렇죠. 진짜 이거는 안 되는 행위죠. 예. 이건 진짜 나쁜 행동이야. 이런 행동. 얼마나 주주들이 기대를 했겠어요. 그렇죠. ADR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상장을 한다라고 네. 해서 글로벌리 좀 인기가 많아지겠다. 사실 이게 기존 주주 가치는 희석을 안 시키거든요. 새롭게 발행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다만 이제 기존에 있는 주식을 일부 떼다가 미국 시장에 상장시키는 거라서 네. 뭐 사실 프리미엄 요인이죠. 그것만 가지고 뭐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건데 그래서 주가가 한 11% 넘게 올랐고 장중에 더 많이 올라서 그 기대감 때문에 샀던 주주들도 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다 갖다 대놓고 파는 거 아니겠어. 바로 그 다음날 또 매도를 했다는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매도가 그 다음날 나왔으면 그날 파는 거야. 그날 그날이나 그 전날 파는 거지. 네, 그 다음날 그 장 전에 블록딜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건 진짜 나쁜 짓이지. 네, 진짜 나쁜 짓이야 이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이건 뭔가 좀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야? 평소에 그냥 블록딜로 매각했으면 뭐 알겠다 하는데 딱 호재 공시로 급등한 다음날 여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서 이런 것 정보를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 매도를 한 게 대주주니까. 이건 양아치 정도가 아니라 범죄 행위 정도 수준인데? 너무 과격한 발언은 조금 삼가해 주시고요. 아니 양아치로 수습이 안 돼 이 정도면. 네.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아. 네. 네, 어쨌든 이런 사태가 이제 7월 이후부터는 조금 없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네. 상장사 임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 지분 거래할 때는 30일에서 90일 이전에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미이행 시 과징금이 한 20억 정도 있다고 하네요. 작아. 20억 작아. 그 이익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죠. 이익의 30% 40%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때려서 얻을 수 있는 차익이 20억보다 크면 그냥 요거 그냥 때리지. 과징금 낼게 이렇게 할 수 20억 있으니까. 뭐 얼마 되겠어. 그 K모 회사는 뭐 지금 차익이 뭐 수백억 될 텐데, 수백억 이상 될 텐데. 500억 팔으면 수백억이야 차익이. 제가 언제 샀는지 잘 알고 있거든.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 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특수관계법인인 데이지 파트너스가 각각 1,000억, 1,700억 총합해서 두 종목 2,700억치를 이제 매도를 했고요. 이런 공시들을 우리가 이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먼저 볼 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 네. 다만 근데 입장 바꿔서 대주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좀 불리한 것 같긴 해요. 미리 이거를 매도하겠다라고 공시하면 당연히 주가가 선제적으로 빠지겠죠. 회사가 잘 되면 상관없잖아요.
회사가 잘 되면요? 잘 되면 상관없잖아요. 영업과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늘면 공시하고 나서도 팔고 나서 주가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회사가 잘 되면 좋죠. 그럴 거라 생각하면 주식을 안 팔겠죠. 아 근데 돈 필요하면 팔아야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회사들은 설비 증설이 너무 무한정으로 있어서 회사 주식 팔아가지고 거기서 돈 땡겨가지고 공장 지어야죠. 아무리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라도 해야지. 그렇게. 네. 네, 어쨌든 이런 거버넌스 개선 시도가 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24년도에는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촉발했던 원인들을 조금씩 이렇게 제거하는 모습들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 금양 다 뭐 대주주 매도 이슈가 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이 작년에는 43종이었는데 올해는 19종으로 좀 대폭 축소가 됩니다. 네. IRA 법안에 따라서 24년도부터는 배터리 부품을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하면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데 사실상 지난달에 이제 미국 정부가 조치를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상 중국 모든 기업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번에 보조금 대상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거의 미국 브랜드만 받게 됐고요. 뭐 쉐보레, 포드, 스텔란티스, 리비안, 테슬라 일부 종목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아마 저기도 많이 깎일 거예요. 한 반토막 날 겁니다. 네. 현대차는 대부분 뭐 전기차를 이제 울산 공장이나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애초에 대상 기대도 안 했고 GV70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엘라바마 공장에서 생산을 하지만 부품 배터리 원산지 규정을 못 맞췄기 때문에 네. 못 받습니다 세액 공제를. 근데 그래서 좀 할인 경쟁이나 이런 게 좀 우려가 됐었거든요. 네. 너무 좀 덤핑 치지 않을까, 마진을 좀 깎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사실 현대차의 이제 강력한 경쟁자들이 걔네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러겠지. 네. 그래서 요번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우려가 완화되는 소식이었다. 2차 전지 회사들 중에서 중국에서 정제해가지고 전구체나 원료 안 받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네, 뭐 그 중에서 이제 폭스바겐 ID4, 닛산 리프 모델, 테슬라의 모델 3 후륜 모델, BMW의 X5, 아우디의 Q5, 캐딜락의 리릭, 포드의 E 트랜짓 이런 모델들이 이제 세제 혜택 못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기존에 좀 과도한 할인 경쟁을 하지 않을까 했던 우려가 조금 완화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은 현대차나 기아가 1, 2%대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너무 좋았어요. 연말까지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네. 네, 그리고 태형건설 이슈인데요. 오너일가가 3천억 정도 사지 출연을 해라라고 금융당국이나 채권단에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요걸 잘 말을 안 들을 것 같다라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말 안 듣는 게 좋아. 난 오너일가한테 사제 출연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자본주의에서 왜 개인 돈 하라 그래? 주식 다 날려먹고 끝나지. 주인에서 나가 떨어져. 이게 좋지. 유한 책임이니까. 유한 책임이잖아요. 주식만큼만 손해보고 그냥 나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 그게 더 낫지. 근데 지금은 이제 워크아웃 들어간 상태잖아요. 네. 워크아웃 들어가면 이제 기존의 금융기관 채무를 일부 좀 삭감을 해주거나 뭐 만기를 조금 딜레이 시켜주거나 이자를 낮춰주거나 이런 채권단의 이제 양보가 좀 필요한데 네. 이런 양보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대주주 너희가 이때까지 경영 실패한 게 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서 사재를 이만큼 출연해라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도에서 출연 요청을 한 건데 이거 뒤집어 보면 이렇게 하면 사재 출연했으면 나중에 사재를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거버넌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질 못하는 거예요. 대주주가 무슨 예를 들어서 유사 배임 행정 같은 걸 행위를 해도 내가 돈을 낸 게 내 회사인데 내가 돈을 넣은 게 얼만데 내가 예를 들어 회사 차 가지고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왜 그러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잖아요. 아예 그냥 자본주의식으로다가 해서 사회 출연하고 그냥 망가뜨리고 다른 회사한테 회사 넘기고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그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목 아프면 그냥 파산시켜버려. 파산시켜버리고 다른 애한테 팔고 뭐 깔끔하게 그렇게 자본주의식으로. 그리고 대신에 거버넌스 안 지키면 뭐라고 하고. 네. 근데 그것도 사실상 조금 어려운 게 협력사들이 또 많잖아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또 이제 외상 매출 채권이라고 네. 해서 현대 이 태형건설이 발행한 어음이 있어요. 네. 이제 하도급 업체한테 돈을 바로 못 주고 30일 뒤에 줄게 이런 네. 어음을 발행해 주잖아요. 근데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지. 이 어음을 갖고 있으면 30일 뒤에 돈 받게 되는데 네. 그 30일 동안 유동성이 부족해서 이걸 은행에 가가지고 이 어음 줄 테니까 미리 좀 돈을 땡기는 거죠. 네. 그래서 할인매가 하죠, 깡. 예, 그 그걸 깡이라고 깡이라고 하죠. 그래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태형건설이 지금 상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태형건설의 어음을 가지고
돈을 깡도 못하지. 유동화를 못 하겠죠. 네. 금융기관에 안 빌려주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점점 이제 협력사들의 이제 문제가 부실 도미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워크아웃 상태라서 금융 당국이 태형건설한테 뭐 빨리 양보를 해라, 적극적인 조치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안 갚을 거 안 갚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워크아웃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될지도 좀 우려가스럽긴 합니다. 저는 좀 돈 벌 때는 벌 수 있지만 망할 때는 망할 수도 있다는 게 좀 본인들은 힘들겠지만은 그냥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근데 여기서 잘 문제가 지금 상장사 중에는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 잘 막아야 되는데 금융기관 부실로 이게 번지게 되면 네. 다른 건설사 그리고 다른 중소형 건설사 뭐 기타 뭐 부동산업 관련 종사자들 다 힘들죠. 대출이 막히고 이렇게 연쇄 부도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막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 금융기관의 담보 대출 영역을 넓혀주겠다고 이창현 총재가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융권으로 번지는 일은 사전에 막겠다라는 발언은 이미 한 상태이긴 합니다. 네. 네. 잘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